안녕하세요, 미스터블입니다. 얼마 전에 출산 자료 발표가 됐는데 우리나라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좀 정부도 많이 내세우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출산을 해서는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건 이제 거의 다 이제 정치인들부터 해서 공감은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 또 핫한 부동산 시장이랑 물리니까 이 부동산 시장에 항상 약팔이들이 있어요. 이제 10년 전에 저도 겪었던 일이에요. 부동산은 폭락한다. 왜냐하면 인구가 줄니까. 이런 약팔이들이 있고요.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그때 10년 전에 대한민국 침몰의 논리는 뭐였냐면, 삼성전자는 샌드위치다. 위에는 기술 선진국들이 있고 밑에는 중국이 있어가지고 침몰한다. 이런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삼성의 침몰로 대한민국이 침몰한다.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삼성전자를 박살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어차피 침몰할 거니까 삼성전자의 이렇게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경제 구조에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결론이 좀 이상해지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 또 부동산이 오르면서 많은 규제에도 가격이 꺾이지 않으니까 이 10년 전에도 나왔던 인구 구조론이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 출산율 우리가 떨어지는 건 알겠어. 그래서 혼인 출산 비율이 떨어지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2030년대 초반 정도면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통계 자료를 갖고 있긴 해요. 이건 단순한 통계예요. 근데 그 이후에 가파르게 출산율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2020년대 후반이면은 대한민국 인구는 줄 것이다. 대한민국 인구가 줄어들면서 그 다음에 우리 혼인도 안 하고 인구도 줄고 고령자, 사망자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령자들의 멸실 주택이 늘어나면서 집값은 똥값이 된다. 그러니까 10년 안에 집값은 폭락하니까 기다리세요. 절대 집 사지 마세요. 이런 얘기예요. 요 얘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13년 상반기까지 그냥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게 많이 한 사람 누군지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많아. 그 사람들 다시 부활해가지고 또 해. 10년마다 또 해. 지겹지도 않나 봐. 이 논리의 허점을 제가 좀 불어드릴게요. 사실 무주택자들 입장에서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집값이 나빠요. 동의합니다. 저렇게 오르면 안 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정책적으로 어떤 액션으로든 제가 해야 돼요. 동의합니다. 다 동의하는데 거기다가 약을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 뭘 파냐면 책 팔고 강연 팔고 뭐 온라인 수업 팔고 이제 막 이런 걸로 먹고 살아요.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의 위안은 될 수 있겠지만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분들 일단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아요. 자, 우리나라랑 소득수준이 비슷하고 저출산 문제 가장 겪은 프랑스는 어떻게 극복했을까? 혹은 미국은 어떻게 극복했을까? 제가 정리한 대로 좀 돌아가 볼게요. 2008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8년에 리만 브로더스가 파산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게 깨지면서 엄청난 경제 위기가 와요. 이제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양적 완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냥 돈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전통적인 통화론자들이 할 수 없다는 정책으로 이 극약 처방을 통해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경기가 급냉하는 걸 각국의 정부들도 좌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경기가 급냉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극단적인 경기 침체를 막는 거예요. 미국이랑 연준이랑 ECB랑 다 손잡고, 일본도 포함하고 한국도 포함해서 다 손잡고 이렇게 막는 거죠. 이번에 코비드-19 이 사태 때는 우리 럼프형 시원하게 2조 받고 2조 더, 이게 하나로 얼마냐면요 5천조 원이 넘어요. 한 5,500조 되는 것 같아요. 이걸 그냥 푸는 거예요. 돈을 살포하는 거지. 양적 완화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짧은 시기에 했던 사례는 인류 역사상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류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성장, 저물가, 저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되면 옛날처럼 10%씩 성장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성장률이 2% 이렇게 돼도 절대 성장되는 드러나는 액수는 꽤 증가가 되고요.
이번에도 증명을 했지만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전자 반도체라는 큰 제조업을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고 컨텐츠 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굉장히 하고 있지만 이제 바이오라는 데다가 한국은 몰빵을 좀 했다고 봐야 돼요. 한국은 바이오 이런 데 몰빵을 해가지고 여기다 승부를 띄고 있는데 여기 인류가 다음에 가야 될 방법은 그 버전을 맞고 이건 느낌이에요. 내 뇌피셜이지만 우리 민족은 바이오랑 결이 잘 맞아요. 이거 잘해. 바이오는 크리에이티브가 엄청 필요하다기보다 엄청나게 때려넣는 거랑 무지하게 열심히 하는 게 좀 더 중요하고 목표를 향해서 막 돌진하는 우리 성향이랑 굉장히 잘 맞아요. 한국이 바이오 강국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한국이 어떤 국가가 될 수 있냐면 인구 5천만짜리 스위스 같은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저는 2030년에 한국은 최소한 5만 달러 이상의 1인당 국민소득을 갖고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런데도 출생아 수가 줄어드니까 나라가 망한다고요? 이렇게 이상한 비관론. 그러니까 부동산 떨어지는 얘기를 하자고 국가가 망한다는 걸 논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의 경중이 더 심한지는 사실 부동산도 중요한 이슈지만 대한민국이 없어지면 안 되잖아. 국가가 망하면 안 되잖아. 이상한 공포. 항상 이 피어를 팔아가지고 뭔가를 챙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까 예를 들려고 했던 프랑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프랑스도 90년대까지 막 출생아율이 막 1.0 할 때까지 막 쭉쭉쭉쭉 밀리고 있다가 반전을 해가지고 최근에 뭐 2.0, 1.9 대 이렇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는 2100년대 정도까지는 인구가 계속 는다. 프랑스 정부 정책은 정말 대단하구나. 도대체 뭔 짓을 해가지고 애를 이렇게 많이 낳게 하는 거야. 다른 나라는 다 실패했는데 요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재밌는 게 프랑스 정부는 일단 3자녀부터는 혜택을 굉장히 많이 줘요. 근데 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오래전부터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막 3명씩 출산하고 그냥 프랑스 부유층이 애를 많이 낳아가지고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 100% 이민자냐? 이민자의 출산율이 엄청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고 저도 동의를 하는데 프랑스 정부는 조금 다 이민자는 아니야. 여기서 프랑스 태어난 사람들도 많아 라고 하는데 이민자의 정의를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프랑스 정부가 얘기하는 이민자는 이민 1세. 그러니까 한 20살 때쯤 프랑스로 이사 온 사람만 얘기하는 건데 뿐만 아니라 2세, 3세까지 이제 가져가면 지금 프랑스를 한번 가보시면 프랑스 온통 섞여 있어요. 다. 어딜 가도. 백인, 이제 아시아계 사람들, 아프리카계 사람들, 그다음에 오리지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골고루 섞여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프랑스는 옛날에 그 뭐 베르사유 궁전에 보면 막 하얀 애들만 막 다 이런 프랑스잖아. 그거 아니고 요즘 프랑스는 그냥 미국 같은 느낌으로 섞여 있어요. 그럼 이민자들은 왜 애를 많이 낳는 걸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요거는 어떤 뭐 학설은 없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큰 전쟁을 겪고 나서 뭔가 위기감을 느끼면 애를 많이 낳나 봐. 그래서 이민자들은 내가 이민을 오면 이 사회에서 이방인이라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내가 어디 가도 주주가 아니니까. 인종차별하지 말자, 뭐 차별하지 말자 하지만 묘하게 조금씩 차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도 조금 저 사람이 꺼려지기도 할 수 있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민자들이 다 느껴요. 그분들은 입장에서는 다 차별이라고 느끼고 불편하다고 느낀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의식이 많으면 애를 많이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민 1, 2, 3세들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그래서 아프리카계, 히스패닉계, 동양계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이제 늘어나갔고 미국이나 프랑스나 완전한 다민족 국가 형태가 된 거죠. 우리나라도 필연적으로 이 길을 가게 됩니다. 조금 더 가까운데 아프리카보다는 동남아가 있으니까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의 인구를 좀 수혈을 하게 될 거고요. 아직 우리한테는 낯선 일이지만 피부색이 다양한 한국 국적 여권을 가지고 저 한국 사람입니다 라고 유창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게 이제는 좀 저희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고 하얀 사람 혹은 되게 작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익숙하게 우리도 대한민국도 다민족 국가로 가는 변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분들이 또 한국에 들어오면 다른 나라에서 다른 선진국에서 증명한 것처럼 굉장히 왕성한 출산율을 기록할 것이다. 어떻게 위기에 몰리면 출산을 많이 하는 게 그런 본능이 있나 봐요.
어떤 시나리오가 되든 우리는 이런 식이 될 텐데 조금 다른 시나리오는 하나는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그분들도 북한 분들도 이게 합쳐지면서 북한 인구가 지만 2천만 돼서 우리나라랑 이제 합치면은 뭐 7천만이네 하지만 좀 줄어들 수도 있네 하지만 경제적인 박탈감과 소외감 그 다음에 그들이 비주류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출산을 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 인구의 폭증. 네, 우리가 지금 영양분이 없어서 애를 안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은 먹을 게 없어서 애를 안 낳는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하던 아니면 노력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쩌다가 남북한이 뭐 통일 혹은 연방 국가가 돼가지고 왕래가 잦아져서 애가 많아지던 굉장히 많은 인구를 갖는 방법의 시나리오에는 몇 가지가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다민족 국가 형태 뭐 북한이랑 통일한다고 해서 한국 사람 많아진다고 해도 여전히 이민 정책에는 적극적이어야 될 거고요. 정리하자면 예고된 재앙은 재앙이 아니에요. 리만 사태가 일어났어. 야 이러면서 다 묻어나서 죽겠네? 돈을 왕창 찍어서 이걸 살려냈어. 이게 반칙인가요? 인류가 살아나기 위한 방법이에요. 경기가 극도로 침체해서 대공황을 겪으면 얼마나 사회적으로 힘든지 이미 겪어서 알고 있어요. 인구가 쪼그라들고 나라가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나라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게 예상돼 있으면 학자들이야 지금에 있는 기반을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가 갑니다 라고 하는 건데 그래 우리가 2천만 여기 수혈해 왔어 이런 식으로 예정된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인류는 모든 걸 그렇게 극복해 왔고요. 이런 인구 구조론으로 인한 폭락론, 대한민국은 인구가 뭐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없어진다. 불과 10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들이 다 일어났었다는 거. 그런 거에 속거나 쫄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다민족 국가가 되는 건 이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당연한 거니까 우리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고 물론 다민족 국가가 되면 대한민국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이 생기겠지만 이를 극복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다시 역동성을 가진 다이나믹 코리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정부든 대폭락을 바라는 정부는 없습니다. 이상한 시나리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주말인데 이 영상은 주중에 나가겠네요. 주말 잘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